사실 저는 이제 아까 양력에도 소개됐듯이 이제 메가스터디의 창업 멤버였고요. 한 5년 동안 우리나라 모든 학원 강사 중에 소득 2등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봉 18억이었다는 게 이제 제가 마지막 해 이제 그때 세금을 1년에 그래서 5억 6천만 원인가를 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세우고 이제 갑자기 그만뒀죠. 네. 10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 뒤에도 강의를 몇 년 더 하긴 했는데 그건 다 EBS 강의나 이제 공상구청 강의였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책도 내고 뭐 글도 쓰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이제 뭐 이렇게 뭐 강연도 많이 요청받고 하다가 이제 교육평론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겼죠. 2010년부터 제가 한 2년 4개월 동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그 정책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일들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통 분들에 비해서는 좀 우리나라 교육을 다각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사교육업계의 핵심적인 자리에도 있어봤고, 공교육계에서도 제가 이제 있어봤고, 또 제가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제 첫째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둘째가 4학년이고, 셋째가 1학년이고, 넷째가 6살입니다. 아들, 딸 이렇게 이제 2남2녀인데, 그래서 원래는 저는 대입 전문가에 가까웠는데요. 하여튼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제 쭉 저희가 가까이서 뭐 저희 집에서 키우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교육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부제가 자녀교육 5대 유의사항이랍니다. 제가 오늘 뭐 대단히 가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그 학원 설명회에서 듣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저기 고졸자 채용 늘린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없던 얘기죠. 한 4, 5년 전에 부쩍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린 채용이라고 집에 돌아가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열린 채용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뭐 출신당을 가리고 뽑는다, 스펙을 가리고 뽑는다, 이게 요즘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열린 채용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삼성의 경우인데, 삼성그룹에서 대졸자 공채를 할 때 서울 수도권대가 아닌 그 지방대 출신자를 채용하는 비율이 원래 26, 7%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이죠. 삼성그룹에서 갑자기 어떤 발표를 하냐면 지방대 출신자 채용을 35% 이상으로 늘린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해요.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전문가들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하냐면 한 40%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졸자 채용을 늘린다든지 무슨 뭐 열린 채용을 한다든지 뭐 지방대 출신자 채용을 늘린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4, 5년 전 정도부터 부쩍 시작된 일인데요. 그리고 저도 물어봤죠. 삼성에서 이 발표했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삼성그룹의 인사 담당자들한테, 채용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삼성에서 왜 이런 걸 하냐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다 통계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스펙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 몇 년 뒤에 어떻게 되나 싹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뭐 명문대 나왔어요. 그리고 스펙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보셨습니까? 뭐 누가 서울대를 나왔단다. 그래? 근데 겪어봤더니 벌써 웃으시는 분. 혹시 남편이 서울대 나오셨습니까? 결혼해보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름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삼성이 무서운 회사인 게 자기가 이걸 다 통계조사를 통해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이제 그런 유명인재, 공주 유명인재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대학 교수들을 만나면 대학 교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대학생들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수강 신청할 때 왜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오냐고. 아니에요. 제가 인사 담당자들을 많이 만나보거든요. 인사과에 촌지들 보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통계를 내보면 실제로 스펙하고 업무 실적이 별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삼성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삼성 말고도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다 이런 내부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LG 쪽 관계자를 이제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LG그룹 내에 요즘 이런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침이 뭐냐면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뽑을 때 특별히 조심하라는 지침이 있대요. 그 두 가지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강남 출신과 명문대 출신이에요. 제가 물어봤죠. 그런 사람 뽑을 때 왜 조심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직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사람이 뭐 일할 때쯤 됐는데 갑자기 딴 데로 가버리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자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누구를 혼낼까요? 채용 담당자를 혼냅니다. 너 왜 이런 사람 뽑았냐? 이런 사람 뽑아서 우리 회사에 왜 손해를 끼치느냐? 그래서 이 채용 담당자들이 다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럼 이직률이 높은 집단이 두 집단이 확연하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강남 출신과 명문대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무슨 고졸자 채용 늘린다, 무슨 뭐 지방대 출신자 채용 늘린다, 뭐 열린 채용한다 이런 것들이 쇼하는 거 같죠? 저 몇 명 저렇게 뽑아갖고 막 쇼하는 거 같죠? 실제로 채용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를 만나보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절대로 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학벌주의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죠? 막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또 나왔으면 어딜 나왔냐, 이게 막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참 이상한 나라인데 왜 그런지를 이제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대학에 서열화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럼 세상에 대학이 평준화된 나라도 있냐?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나 독일입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 나라들은 일단 사립대가 거의 없습니다. 얘들은 대학이 무슨 사립이야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다 국립대나 주립대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 대학 저 대학에 돈을 비슷하게 지원해 줍니다. 비슷하게 지원해 줍니다. 이 대학이 예쁘다고 왕창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일단 사립대가 많지만 국립대도 예를 들면 서울대 학생 1인당 지원하는 액수하고 경북대 학생 1인당 지원하는 액수가 같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걸 대략 정확한 계산 못하고 대략 추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 1.5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학생 1인당 국가가 투자하는 돈 자체가 같은 국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지방 개념이 없죠. 얘들은 지방대라는 개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지방이나 지방대 개념이 없는 데다가 국가에서 돈을 비슷하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 저 대학, 그 대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별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이 프랑스의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는 것은 대학들 수준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수준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준 나라가 두 나라였거든요. 이 두 나라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일본과 미국이죠? 그렇죠. 일본, 미국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사립대가 많습니다. 이게 미국, 일본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립대가 많고 대학 서열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등록금이 비싸요. 세계 등록금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일본이고 3위가 한국이에요. 모르셨어요?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 3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세계 3위인가요? 그래서 이게 정치 문제까지 간 거예요 이게. 하여튼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그리고 대학 간의 격차가 꽤 이제 많이 나는 이런 이제 대표적인 나라인데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은 뭐였냐면 왜 미국, 일본보다 특히 사람을 뽑을 때 출신 대학을 가리는 이런 식의 관행은 미국,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심했어요. 왜 미국, 일본보다 학벌주의가 더 세냐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기억나시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다 저랑 같은 세대에서 사셨을 텐데. 저보다 약간 좀 어려 보이시네요. 제가 46이거든요. 88학번입니다. 대학 학번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도까지는 아마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말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질문이 이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말을 처음 쓴 나라가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일본처럼 쉬우면 제가 질문 안 했죠. 미국, 일본 아니고요. 독일 아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소련입니다. 생각해보면 20세기 후반부에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입니다. 20세기 전반에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나라는 어딜까요? 소련이에요. 소련이 1917년에 이제 사회주의화가 되는데 이때만 해도 소련이 농업국가입니다. 공업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계획경제를 통해서 경이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미국하고 양강국가를 이루죠. 지금 G2라고 그러면 미국 중부이지만 옛날 G2는 다 미국 소련이었잖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언제 배웠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재밌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한때 좌익이었단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형량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박상희라는 분인데 실제로 이 박상희 씨가 대구의 좌익 지도자였고 해방 다음에 1946년에 대구에서 노동자 봉기가 벌어집니다. 유명한 사건인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인 박상희 씨가 경찰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죽은 박상익 씨의 딸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김종필과 결혼합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본인도 남로당원이었습니다. 그 국군 내에 그 남로당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 모집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트거든요. 당시에 일본 육사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엄청난 엘리트인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너를 봅시다. 194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이런 겁니다. 저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 소련의 저 찬란한 경제 성장을 봐라. 야, 사회주의가 저렇게 좋은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당시에 그게 먹혔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지식인들이 많이 좌익으로 간 데는 나름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소련이 되게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쏘아올린 나라가 어디입니까? 소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반공주의자가 되죠. 근데 그 정책을 써먹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배웠던 정책을. 실제로 박정희식 성장 모델은요, 미국이 권유했던 모델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미국은 개방 경제를 통한 성장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걸 권유하는데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던 나라들은 경제가 다 망합니다. 그 남미 국가들이 그때 다 망해요. 미국 하자는 대로 했다가 경제가 다 망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개방 경제를 했냐? 오히려 이승만 때보다 더 폐쇄를 시킵니다. 우리는 폐쇄 경제에 살았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슈퍼마켓에 수입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수입품 천지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슈퍼마켓에 수입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개방 경제예요? 폐쇄 경제입니다. 딱 폐쇄를 시켜놨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만드니까 수입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정부가 기업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네 회사 뭐 뒤도 봐주고 막 돈도 대주고 막 도와줄 테니까 수입해야 되는 거 네가 대신 만들어봐라. 수입 대체로 갑니다. 또 수출도 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기업에 접근해서 막 어르고 달리고 찌르고 별짓 다 해서 막 수출을 막 시켜요.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하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정부 관료 힘이 굉장히 강해요. 정부 관료들이 돈과 권한을 딱 풀어주고 기업을 다 다스렸습니다. 기업을 거느렸어요. 완전히. 야, 이 회사 이리 와봐라. 우리가 좀 도와주고 할 테니까 울산 가서 조선소 좀 세워라. 이랬던 겁니다. 삼성 같은 데 불러가지고 야, 니들은 저기 비료 공장 이런 거 만들어. 이런 거죠. 야, 이 회사는 우리만 안 되는구나. 넌 퇴출을. 기억나십니까?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 눈밖에 나.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나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부의 관료 힘이 굉장히 강한 이런 특수한 나라였는데 이게 예외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관료를 시험으로 뽑아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공무원을 시험으로 뽑지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역사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과거 제도가 뭐예요? 과거 제도가 관료를 시험으로 뽑는 거예요. 고려 광종 때부터 했어요. 700년 넘게 했어요, 그거를. 지금도 있죠.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각종 고시, 노사도 시험으로 뽑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얼마나 희한한 거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이 정도는 하거든요. 제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만나면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뽑을 때 시험으로 뽑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질문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그 공무원 어떻게 뽑아요? 1단계가 서류 심사고 2단계가 면접이에요. 서류 심사한 다음에 면접으로 뽑으면 일반 기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사랑 똑같은 겁니다. 절차가. 공무원이라고 남다른 게 아니에요. 얘는 절대로 시험 같은 거 안 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친숙하지만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외가 두 가지 겹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떠한 유형의 인간들이 특히 고시와 같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고위관료가 돼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될까요? 어떤 유형의 인간들이? 이게 바로 시험을 잘 보는 인간들입니다. 저 같은 인간. 저도 어렸을 때 참 시험을 잘 봤거든요. 제가 경기과학고등학교 3기 졸업생인데 그때는 과학고도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 요즘 과학고도 되게 달라졌는데 옛날에 다 시험 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과로 갔으니까 이제 고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만 하여튼 시험을 잘 봐서 특히 고시를 통과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요 사법고시가 한때 1000명까지 갔다가 매년 지금 로스쿨 때문에 다시 바뀌었는데 사법고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되고 있을 때 몇 명 뽑았는지 아세요? 1년에? 150명 뽑았어요. 150명. 그럼 그거 뽑히면요 완전 출세길이 쫙 펴놓는데 진짜.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고시를 잘 볼까? 자, 대학 입시하고 고시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에요. 둘 다 비슷한 유형의 시험입니다. 자, 대학 입시 잘 보는 사람들이 어느 대학에 모일까요? 스카이에 모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고시도 잘 봅니다. 왜? 대학 입시하고 고시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고유 관료가 돼요. 그 순간에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부 쪽의 학벌주의는 이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행정부의 요직을 왜 다 스카이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냐? 시험으로 뽑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시험제도하고 관련된 겁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서 시험으로 드러나는 능력은 부분적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정부 쪽의 학벌주의는 대충 설명이 돼요. 왜 우리나라 행정부의 주요 직책들은 다 스카이냐? 뭐 시험을 뽑는다.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민간에 영향을 줍니다. 민간 기업에. 당연한 얘기죠. 정부주도 성장이었거든요. 자,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회사의 사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회사의 사장인데, 우리 회사를 주무르는 정부의 관료들이 있어요. 쟤네들에서 우리 회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쟤네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잘 나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가급적 어떤 사람을 뽑아서 주변에 두고 싶을까요? 여러분 사장이라면. 제일 좋은 건, 아니면 쟤네들이 갑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장이면 나는 쟤네들 앞에서 을이에요, 을. 제일 좋은 건 갑하고 친한 애를 뽑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누굴 뽑냐면 그 갑의 친인척을 뽑아요. 근데 걔네들 부패 구조는 다 그 가족 친척이에요, 다 그거. 한 가족이 해먹는 거예요, 그거 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문화 국가거든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 역사와 문화가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굴 많이 뽑냐? 갑의 동문을 많이 뽑습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은요, 동문 관계가 조금 흐트러져 있습니다. 개인주의화가 많이 돼서 이제 동문 간의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는데, 뭐 여러분 세대만 해도 동문이 굉장히 끈끈한 관계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도 심지어 JTBC의 그 비정상회담 이런 거 보시면 요즘 서양 애들도 꽤 우리나라 대학으로 많이 연수나 유학을 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보고 지금도 미국에 동문이 없냐?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나라 동문이 너무 특이한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 내가 대학 3학년 학생이에요. 3학년 학생인데 오늘 1학년 후배를 만났어요, 처음.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인사했습니다. 친할 리가 없고 오늘 처음 인사했는데 악수를 처음 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얘 밥을 사줘. 내일도 또 사줘. 죽을 때까지 계속 사줘요.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딨어요. 얘도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밥을 얻어먹어요. 내가 무슨 돈이 없어서 못 사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내가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딨습니까? 우리나라 동문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입니다, 사실. 자, 우리가 쟤네들의 동문을 안 뽑는다. 그러면 우리하고 경쟁 관계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경쟁 관계는 회사에서 스카이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막 놀러 다녀요. 갑을 만나러 다닙니다. 자, 갑과 을이 만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설마 그 사람이 일하는 사무실에 똑똑 두들겨 들어가서 만나는 건 아니겠죠? 힌트를 드리자면 유난히 지하에 많습니다. 그렇죠. 룸사롱이죠. 예를 들어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예를 들어 남편이 룸사롱 갔다가 걸렸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죠. 물론 무지 불쾌하시겠지만 그게 룸사롱인지 단란주점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진짜 룸사롱은요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누가 미쳤다고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그런 데를 갑니까? 아무나 안 갑니다. 그런 데는. 거기는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접대하는 곳입니다. 갑과 을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 최고 상석에 갑을 앉힙니다. 갑을 앉히고 옆에 이제 제일 예쁜 아가씨를 옆에 앉혀놓고 비싼 양주를 따가지고 을이 갑한테 따라드립니다. 따라드리면서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선배님이죠. 선배님이잖아요. 선배님에서 시작하면 이게 형님으로 바뀌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바로 형님이에요, 바로. 일사천리예요. 저 회사가 막 그렇게 놀고 앉아있으면요, 우리 회사는 저 회사에 밀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주요 기업의 상층부, 경영진, 임원진을 스카이 출신들이 장악을 합니다. 이게 미국하고도 다르고 일본하고도 달라요. 미국은 물론 그렇지 않고 일본은 고시제도가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행정부의 요직을 동경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장악하는 건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그렇다면 일본의 민간 기업의 주요 경영진들을 동경대, 와세다대 출신 장악하고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나라는 유독 정부가 가지고 기업이 의뢰인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 기업의 상층을 다 스카이가 장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오죽하면 학벌률가 세계 최강이에요, 최강. 정부나 민간 기업이나 이제 막. 자,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미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객관식으로 질문할게요. 수능은 오지선다죠? 자, 이건 삼지선다입니다. 다음 중 이미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2번, 3번. 이미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몇 번이죠? 2번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주요 뭐 자동차 산업을 정부가 주도해? 아니면 무슨 뭐 반도체 산업을 주도해요? 뭘 주도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본 지 오래됐죠? 정부가 주도하는 분야는 이제 없고요.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하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금융업이에요. 그래서 금융업은요, 아직도 별 수 없어요. 그 정부 간섭이 굉장히 심한 분야여서 최고 수준에 올라가려면 스카이를 나와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요즘 뭐로 먹고 삽니까? 우리나라 주요 업체들이 금융업으로 먹고 사나요? 우리나라 뭐 삼성, 현대 이런 데가? 수출이 먹고 살죠? 삼성그룹에서 제일 큰 회사가 뭐예요? 삼성전자, 제조업이에요.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제조업이에요. LG그룹, LG와 LG전자 다 제조업이에요. 뭐 SK그룹이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서비스업인데 SK케미컬, SK에너지는 다 제조업이에요. 다 제조업이에요. 우리나라 이 경제 구조가 얼마나 특이한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두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경제의 대외전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외전도가 뭐냐면 분수인데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 국내 총생산, GDP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출 총액 더하기 수입 총액이 들어가요. 수출과 수입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자에 들어가요. 대충 뭔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연관을 맺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여준 지표인데, 일본이 이게 몇 퍼센트 나오냐면 25% 나옵니다. 미국이 30% 약간 넘게 나와요. 대부분의 선진국이 25에서 40 사이가 나옵니다. 이게. 자, 우리나라가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최근 3년 연속 10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더하기 때문에 100을 넘길 수 있는데 최근 3년 연속 10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장 모델, 성장 과정도 굉장히 특이했던 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자유시장 경제라고 좀 보기 어려운 모델로 성공한 거예요. 지금 상태도 굉장히 좀 극단적인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그 내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경제학자들이. 왜냐하면 대외 전도가 너무 높으면 해외 경제가 이렇게 출렁거리면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이게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 어찌됐든 현재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조업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조업체 사장인데 정부의 관료들이 더 이상 가질까요? 쟤네들은 날 도와줄 수 있어? 옛날에는요, 진짜 특혜를 막 줬습니다. 기업 하나 좀 키워보려고 정부가 돈도 대주고 별의별 걸 다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요, 정부에서 만약 특정 기업을 키워주려고 특혜를 주면요, 노도소로 가야 됩니다. 그게 다 무슨 개입해서 노도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몇 조냐? 1년 정부 예산이 지금 350조쯤 돼요. 약간 넘을 거예요, 좀. 근데 우리나라 단일 기업 중에서 제일 큰 기업이 뭔지 아시죠? 삼성전자입니다. 단일 기업으로서는 제일 큰 데가 삼성전자인데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조입니다. 물론 이제 제일 큰 기업이긴 하지만 단일 회사에 1년 동안 들고 나는 돈의 액수하고 정부에 1년 동안 들고 나는 돈의 액수가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정부가 350조의 예산을 운영하다가 뭐 일부러 모으고 아끼고 추려가지고 몇 조 만들어서 막 나눠주면서 야, 너희 회사도 이거 잘 써라 이러면 뭐 기업들이 막 겁나게 막 고마워질까요? 작은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은 그런 걸 굉장히 고마워해요. 요긴하게 쓴다고 그래요. 실제로 얘기 들어보는데 우리 회사 되게 커. 삼성전자는 소시적이 너무 크고 삼성전자 10분의 1쯤 되는 회사가 있다고 쳐보죠. 연매출 20조. 그래도 되게 큰 거죠.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회사에 이제 있는 뭐 사장이나 이제 경영진인데 우리 회사에서 매출이 20조인데 예를 들어 1년에 1조씩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어요. 연구나 개발 비용으로 1조를 쓰고 있는데 정부가 뭐 몇 조 만들었어요. 겨우 한번 중에 일부 치러가지고 몇 조를 만들어서 막 나눠주는데 우리한테 다 못 주잖아요. 막 쪼개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300억을 준대. 그럼 300억 준다 그러면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되게 많이 주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원래 쓰고 있는 돈이 1년에 1조인데 300억을 정부가 얹어주면 3%입니다. 그럼 속으로부터 막 겁나게 고맙습니다 이런 막
마음이 솟아날까요? 아니면 막 깨깨깨 이런 생각이 들까요? 뻔한 거예요. 더 이상 갑이 아니에요. 갑을 관계가 청산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룸사롱이 급격히 줄어요. 이게 뭐 한국 남자들이 옛날에 굉장히 패패방탕하다가 갑자기 개거천선했다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룸사롱은 그 기능이 원래 적대요, 적대. 적대 수요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게 룸사롱에만 영향을 주겠어요? 첫 번째, 기업의 이공계 비중이 커져요. 옛날에는 아무리 제조업체라고 그래도 밑에 가려면 다 문과 출신이었어요. 다 예를 들면 뭐 경제 경영 전공자들, 뭐 요즘 옛날 상경계라고 흔히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은 사장이 이과예요, 사장이. 사장이 이공계예요. 우리나라 지금 100대 기업이 있거든요. 1등에서 100등까지 기업 이제 쭉 대열하면 100대 기업인데 100대 기업의 사장에 대학때 전공을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작년 통계인데 이공계 비율이 지금 48%예요. 아니에요, 반. 좀 있으면 50 넘어가고 60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용이 그래요. 자, 요즘 고등학생 중에서 이과, 문과, 이과 비율은 지금 6대 4쯤 돼요. 이과가 지금 그런 상당히 줄었다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6대 4쯤 되는데 대학에서 뽑는 인원을 보면 문과, 이과 비율이 5대 5쯤 돼요. 문제는 채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30대 그룹이 있습니다. 30대 기업이 아닙니다. 30대 그룹이니까 그 안에 이제 기업이 많은데 30대 그룹에서 채용하는 인력의 대학에서 전공 문과이과 비율을 보면 지금 문과이과 비율이 3대 7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인기가 좋은 게 4대 그룹이 있거든요. 삼성, 현대차, LG, SK가 있어요. 이 4대 그룹에서 채용하는 인력을 보면 전공 비율이 문과이과가 지금 2대 8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요즘 제가 대학생들이 저를 초청해서 강연 요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연하면서 이제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서강대, 경영대와 충남대, 공대 중에 어디가 취업이 잘 될까? 충남대, 공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마 충남대, 공대보다 경북대, 공대 약간 더 잘 될 걸요, 아마. 일단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서강대, 경영대 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학생들이 요즘 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그 집에 들어가셔서 애 보고 묶어가면 죽인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애 말아먹어요, 진짜. 인생을 말아먹습니다. 그 애들 적성 쉽게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가 명쾌한 문과 적성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문과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문과가 이과보다 더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창의를 더 많이 요구하는데 이과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요, 지금. 문과에 문과, 오히려. 창의를 더 많이 요구하는 데가. 그리고, 얘가 명쾌한 이과 적성이면 물론 이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애매한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애가 어리니까 애매하다.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고1 돼서도 애매하다. 그럼 이제 좀 고민이죠. 고1 여름께 문과이과 신청서를 처음 냅니다. 5월 여름쯤에요. 한 6월 정도에 주로 내요. 6월, 7월에 내는데 그때 신청서를 내고 나면요 거의 안 바꿔줍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절대로 안 바꿔줘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신청서 내기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도 있어요. 제가 이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저는 돈 받고 상담해 본 적은 없어요. 일종의 봉사활동사만 해요. 일주일에 한 명 정도 합니다. 사실 오늘 오면서 제가 오송역에 내려서 한 명을 상담하고 왔어요. 청주 사는 여학생인데 재수를 했는데 이번 수능을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대구에 들어갔는데 오송역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해가지고 오송역에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하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상담해왔는데 고1 때 이제 이걸 못 정해서 상담 요청 학생들을 만나보면 선생님 제가 다음 주까지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도 못 정하면 막 죽겠다는 거예요. 막. 야, 너 진짜로 못 정하겠냐? 선생님 지금 너무 헷갈려요. 막 그래요. 야, 좀 내가 대신 정해줄게. 그냥 입고 가. 왜? 아니, 너도 못 정하겠다며. 본인이 못 정하겠다는데 뭐 그러면 네가 못 정하겠으니까 그냥 수요가 좀 많은 쪽으로 일단 가봐라.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서 거의 기초공학 분야가 많아요. 뭐 전기, 전자, 컴퓨터, 뭐 화학공학 뭐 등등 많은데 하여튼 기초공학 쪽 전공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가능하면 좀 그 어학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토익 시험이나 토플 시험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공부를 좀 하라고 합니다. 왜? 문과 지식은 다른 나라에서 못 써먹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안 통하는 경우도 많겠죠?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으면 이게 아프리카에 가냐 미국에 가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하나도 안 다릅니다. 내가 화학공학을 전공했으면 무슨 호주에서 무슨 중국에서 다를까요? 똑같아요. 주로 어머니들이셔서 이공계 전공자가 적으실 텐데 그래서 잘 모르실 텐데요. 전 세계 그 이공계 전공은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게 보편적이냐면 대학에서 쓰는 교재가 거의 똑같은 경우도 많아요. 전 세계 대학에 쓰는 교재가 거의 똑같아요. 심지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편성이 강해요. 근데 거기다가 얘가 말이 되면 딴딴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라는 현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세계화가 뭡니까? 자본의 입장에선 세계화란 한 나라에 있던 자본이 다른 나라로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경이 이제 장벽이 낮아지는 거죠. 자본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던 돈이 딴 데로 쉽게 옮겨간다 이런 뜻인데, 자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설마 이 중에 자본의 입장이신 분은 별로 안 계시겠죠? 주로 노동의 입장이죠. 노동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화에 대한 가장 그 즉각적인 대응은 자기도 옮겨 다니는 겁니다. 옮겨 다니려면 장벽이 하나 있죠. 이게 돼야죠. 그렇죠. 중국어가 요즘 뜨는 이유가 뭡니까? 순전히 중국어는 고용기회와 관련된 겁니다. 중국이 무슨 학문이 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뭐 문화가 물론 중국 문화가 깊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 고용기회와 관련해서는 중국어를 대적할 언어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이 주변에 그 베트남에서 오신 처자가 있고 그러면요, 네, 그 집 좀 놀려보내면서 베트남어 좀 배우고 계세요. 제가 보면 베트남이 굉장히 유망한 나라예요. 고도 경제 성장이 중국보다 오래 갈 거예요. 왜? 베트남은 중국보다 경제 성장의 스타트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고도 성장이 더 오래 갑니다, 당연히.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치안과 정치가 다 안정된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치안과 정치가 다 안정된 나라가 싱가포르, 베트남 정도밖에 없어요. 싱가포르는 너무 작잖아요, 나라가. 굉장히 유망한 나라예요. 그리고 한자 문화권이고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지금은 한자 안 쓰지만 옛날에도 한자 썼고, 그 혁명령은 그 누구야? 호치민. 호치민이 그 목민심서를 늘 읽고 다녔다는 사람이에요. 목민심서를 한자로 된 그 원본을 늘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하나 더 푸는 것보다는요, 베트남어 배우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나아요. 안 그래요? 대학 나오면 누가 취직시켜줘요? 다 아시잖아요. 이미 이걸 깨달은 애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중3 애들. 올해도 몇 명 왔어요. 중3인데 가을께 저한테 연락하는 애들은 딱 두 가지예요. 난 제가 뭐 특목고를 가고 싶은데 뭐 여기 지원할까요? 말까요? 제가 뭐 자사고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일반고로 가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애들. 또 한 부류는 어떤 애들이냐? 전화를 해서 저한테 자기가 무슨 특성하고 무슨 뭐 마이스터고 이런 걸 가야겠는데 엄마가 결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좀 설득해 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매년 여러 명씩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잘 들어라 얘야. 우리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단다. 근데 걔네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아세요? 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야 대학 가봐야 별 볼 일 없대 이런 얘기를 10몇 년 동안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학 가봐야 무슨 뾰족한 거 안 생긴대란 말을 10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애들이. 근데 마침 자기가 무슨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관심 있고 좀 먼저 좀 다른 것 귀찮은 거 하지 말고 좀 그런 것 좀 먼저 해봤으면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던 사람들이 무슨 어디 특수학으로 가야 된다, 뭐 어디 마이스터로 가야 된다, 막 그런 거여서 자기는 거기를 가야 되겠는데 엄마가 막 결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애 키우기 힘든 이유는 뭐냐?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과거의 기억이요, 이 자라는 세대 애들한테 안 통합니다. 너무 빨리 바뀌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압축성장을 했잖아요. 압축성장이 뭐예요? 선진국에서 100년 걸리는 게 20, 30년 만에 막 해버려 우리는. 뭐 그런 걸 워낙 계속 해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첫째가 지금 6학년인데 아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얘를 보고 이게 피임 교육을 언제 시켜야 되나? 선생님 학교에서 요즘 성교육 다 시키던데요? 피임 교육을 빼먹고 해요. 알맹이가 빠져있어요.
왜 피임 교육을 안 하냐? 학교에서 피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보수적인 분들이 막 아니 성관계를 조장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가지고 못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반쪽짜리 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보시면 그런 거 안 보십니까? 요즘 젊은 애들 무슨 생각하나 뭐 한번 뭐 보세요. 보면 자기 남자친구랑 어디 모텔에 갔는지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요즘 뭐 데이트 코스가 어떨 것 같아? 데이트 코스가 무슨 뭐 극장 와서 재밌는 영화 보고 무슨 뭐 아침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여자친구 집 앞에서 뽀뽀 한번 하고 헤어질 것 같습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걸 막았어요? 이슬람 국가를 빼놓고는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이거를. 이 변화를. 근데 무서운 건 뭐냐? 이 연령대가 점점 내려와요. 이거 어느 나라가 막았어요? 어느 나라가 막았는데 성공했냐고요? 아무도 못 막았어요. 쌤, 그런 건 날라리 애들이나 그런 거죠. 뭐 우리 애들은 모범생이라서? 모범생?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 명문 외고 자사고의 학생들끼리만 도는 은밀한 소문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왜 모르냐? 애들이 미쳤습니까? 자기 친구 사생활을 왜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게요,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 첫째를 보고 6학년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급한 거예요, 지금. 자꾸 여러분 세대의 생각으로 애를 키우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나라예요. 여러분 시대의 이 경험이 안 통해요. 문화적으로 안 통해요. 지금 제가 피임교육 소재로 뭐 문화적으로 안 통하는 얘기를 하는데, 벌써 중3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미 10년 전 동안 들어왔는데 내가 뭐하러 꼭 대학을 가야 되냐.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해요. 야, 그래도 엄마가 공포심을 가진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그 트랙으로 가도 유사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라.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있으니까. 뭐, 진짜 그때 돼서 가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뭐 이렇게 많이 가기도 하더라. 그거 보여줘라. 제가 그럽니다. 얘기하다 좀 옆으로 샜는데, 두 번째, 스카이 비중이 낮아집니다. 임원진이나 경영진 중에서 스카이 비율이 점점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초에 롯데그룹의 인사 담당자를 만났어요. 롯데그룹은 우리나라 지금 5대 그룹입니다. 계열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연구소를 하나 차렸어요. 그룹 차원에서. 그래서 계열사의 전체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은 인사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40 초반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말에 롯데그룹에서 대규모 임원 승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무, 상무 이런 식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인사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니까 승진한 사람들이 출신 대학이 어디냐? 자기들이 다 이제 통계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원 승진자 중에서 지금 스카이 비율이 10%도 안 된대요. 물론 롯데그룹은 우리나라 대기업 다른 그룹보다 좀 원래 스카이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롯데그룹이. 그래도 이게 임원 승진자 중에 10%도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수치거든요. 이게 롯데만 그러냐? 이건 삼성의 경우인데, 올해는 삼성그룹에 별다른 인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저런 상황이라서 못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인사가 없었는데, 이게 작년의 경우죠. 작년에 태양 승진자가 8명 있었어요. 삼성그룹에. 이 사람들의 이제 출신대학을 보면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외국어대, 숭실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 사람은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이분은 그냥 따님이니까 이제 일단 예외로 칩시다. 물론 여러분이 이름 꽤 많이 들어본 유명한 대학들을 꽤 나오긴 했는데, 자, 스카이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쟤들이 더 이상 갑이 아닌데 뭐하러 쟤들하고 연주를 만들어요? 쟤들 갑이 아닌데 쟤들하고 무슨 선후배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줘? 그거 요즘 안 돼요. 이상하게 엄마들이 요즘 그런 거 더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제가 올해 여름에는 서울의 하나고에 가서 강연을 했었고, 바로 지난주에는 그 용인에 있는 외대부고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자사고들이죠. 근데 그 자사고 엄마들 만나보면 선배, 후배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 그 중요도가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객관적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요. 왜? 갑과의 친분 관계가 이제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를 승진시키면 될까요? 실적 좋은 사람 승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출신대가 뭐하러 따져. 그 사람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 다 그 생각은 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그렇죠. 다 인서울이네요. 인서울이긴 한데 이 부분들 연령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게 작년 기준이거든요. 작년 기준인데다가 지금 이게 만 나이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국식 나이라면 거의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 정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이분들이 뭐 59세, 57세, 56세니까 다 50대 중반 후반이거든요. 제가 지금 46세니까 한 10년쯤이에요. 즉 70년대 후반 학번입니다. 자, 70년대 후반 학번 때 외국어대, 중앙대, 성균관대 성출대가 경북대보다 높은 데가 있을까요? 다 아시죠? 옛날에는 서울대를 보낼 수 있으면 뭐 논팔고 소팔아서 서울을 보냈는데 서울대를 못 가겠어. 누가 연고대를 보내요? 연고대 가는 집은 이제 부잣집이나 가는 거지. 지방 국립대 갔습니다. 이분들 다 그랬던 분들인데. 요즘 삼성그룹의 임원진 중에 지방대 출신자가 야금야금 늘어요. 그러니까 위가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모를까요? 뉴스에 안 나와, 이게. 뉴스에는 오로지 뭐가 나오냐? 정부 쪽. 누가 장관이 됐다. 누가 검찰총장이 됐다. 검찰총장 지금도 다 경기고 서울대요, 지금도. 진짜. 가끔가다 경북대 서울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도 스카이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정부 쪽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제도가 있는 한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민간 쪽 소식은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삼성그룹에 이번에 누가 사장으로 승진했는지, 현대자동차에 누가 이사로 승진했는지 여러분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쪽의 학벌주의는 계속 갈 거예요. 하지만 민간 쪽 학벌주의는 이미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좀 더 완화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쪼는 거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일자리 자체가 줄어가지고 그 때문에 쫄아서 그런 거지. 실제 기업에서 이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뽑고자 하는지를 보면요. 거기서 작동하는 채용 학벌주의는 점점 완화되고 있어요, 지금. 사기업업체에서는 자꾸 학벌주의를 조장하죠. 왜 자기들 돈 벌기 좋으니까. 자, OECD에서 조사한 고일 대상, 전 세계 일주일 평균 몇 시간 공부하나 통계를 보면 뚫고 나가려면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네. 뭐 예상하셨죠? 그래서 이 학력이 매우 높아요. 밑에 이제 이 막대 그래프가 유명한 고일 대상 국제 학력 비교 평가입니다. OECD에서는 피사라는 평가인데 고일 대상으로 해요. 3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핀란드는 유명한 나라죠. 늘 1, 2등을 해, 거의 1등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2, 3등 정도를 해요. 학력은 되게 높아요, 한국 학생들. 근데 학습 효율이 낮아요. 30개국 중에 24등 합니다. 이게요, 그 효율이 낮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집 아이가 몇 분이나 책상 앞에 앉아있나 생각해 보셨겠지만 얘가 과연 효율적으로 배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이 어떤 집단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효율이 낮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 피사 평가는 고일대상 평가예요. 근데 이 팀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중위대상 평가인데 4년에 한 번씩 수학과학에 대해서 학력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력 물론 매우 높게 나옵니다. 학업 흥미도를 봅니다. 학업 흥미도가 뭐냐? 설문조사예요. 네가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스라고 답한 비율. 네가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스라고 답한 비율. 이 비율을 조사하는 건데 가장 최근 조사 2011년 조사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 조사. 제가 지금 주요 국가만 표시해서 그렇지 원래 49개국이 참여했습니다. 49개국이 참여했는데 한국은 48등을 합니다. 꼴찌에서 2등이에요. 과학에 대한 흥미도 조사에서는 49개국 중에 49등을 합니다. 꼴찌입니다. 재밌는 건 바로 위에 다 일본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교육의 원조가 뭘까요? 한국 교육의 원조는 일본이에요, 일본. 아까 우리가 봤던 피사 평가 일본 학력 보세요. 일본 학력이 되게 5등에서 7등 정도 하거든요. 학력 상당히 높아요. 자, 한국, 일본이 굉장히 비슷해요. 학력 상당히 높고 또 학업 흥미는 서로 꼴찌를 다투고 심지어 이 문화도 비슷하잖아요. 그 일본의 이지메를 수입해서 창의적인 이름을 붙인 게 왕따잖아요.
올해가 아주 기념비적인 해예요. 올해가 왕따 20주년이에요. 제가 대학이나 대학원 다닐 때 계속 제가 과학부 갈 때는 서울과학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 한 70%가 서울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 가니까 서울과학부가 생겨가지고 편하게 저는 과외를 했어요. 저는 과학부 출신이니까 과학부 이제 들어가려는 학생들 이제 중3 애들 많이 가르쳤는데 94년경에 중학생들이 처음 왕따란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왕따 20주년입니다. 그게 뭐예요? 2층에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으면 그때도 뭐 동네 좀 싫어하는 애가 약간 따돌리는 애는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이거 일본 거예요. 하여튼 한국 학생들의 처지를 종합해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거죠. 실제로 정신 이상이 많아요. 우울증 초기 단계를 보이는 애들이 적지 않아요. 제 애들 친구들 중에도 걱정되는 애들이 꽤 있어요. 내가 서울 강남에 살거든요. 서울 서초구에 산다. 강남이 좋아서 강남에 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처갓집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솔직히 누굴 믿고 넷을 낳겠습니까? 심지어 처갓집 가까운 거 믿고 낳거든요. 어디 이 사람 믿겁니다. 저희 동네 공립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첫째가 6학년, 둘째가 딸인데 4학년인데 작년에 이제 5학년, 3학년일 때 학년 말에 상장하씩 들고 왔어요. 무슨 상장인가 보니까 바른말 쓰는 어린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애들이 어른 앞에서 쓰는 언어랑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뼈를 내가지고 선생님이 뽑게 하지 않고 애들끼리 투표를 하게 시킨 거예요. 반대로. 근데 저희 당시 3학년이던 저희 딸이 있던 반은 3학년이라 그런지 아직 욕을 안 쓴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3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저희 딸이 이제 받아왔어요. 근데 당시 5학년짜리 저희 아들이 있던 반은 5학년이라 그런지 이미 애들이 대부분 욕을 쓰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투표를 할 필요가 없었대요. 왜? 욕을 안 쓰는 애가 반에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저희 애들이 받아서 좋긴 해요. 기분은 좋죠. 저희 애들이 받았을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학년이면 만 11살인데 만 11살만 되면 애들이 다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강남 애들. 그럼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동네잖아요. 그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제일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동네에서 만 11살만 되면 다 욕을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정신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방임주의자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애를 방임하면요 다 게임 중독자가 돼요. 저 방임주의자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심각해요 진짜. 그래서 저하고 와이프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왜 욕을 안 할까? 뭐 제가 교육평론가랍시고 무슨 뭐 집에서 매우 교육적인 모습만 보여주냐면 부싸움 맨날 합니다 막. 다른 집보다 더 자주 해요 사실. 근데 왜 우리 애들이 욕을 안 하나? 물론 부부싸움 때 욕은 안 해요. 욕은 안 하는데 굉장히 큰 소리도 막 내고 그럽니다. 근데 왜 우리 집 애들이 욕을 안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일하게 짚히는 원인이 저희 집 애들도 꽤 여러 학원들을 많이 이용해 봤거든요. 근데 학원 거부권이 있어요 저희 집 애들.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유일하게 짚히는 원인이 그거예요. 유일하게 짚히니까 자존감의 문제예요. 욕을 왜 할 것 같아요? 남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이 공부를 학교에서 숙제가 있고 무슨 학교에서 하라는 게 있고 학교에서 따라가는 공부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박탈됩니다.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의사항,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모티베이션이 뭡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 배우고 싶은 마음, 이겁니다.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모티베이션의 양대 기둥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로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학업 흥미도가 세계 최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자기 미래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꿈 얘기하고 그러는데 꿈은 너무 거창한 표현인 것 같고 하여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되고 싶은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관심 있는 어떤 전공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고등학생 대상 희망 직업 1위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망한 거예요. 한국 교육이 망했다고 봐요. 왜?
아니 모티베이션을 다 잃어버렸는데 애들 뭐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제가 오죽하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가 효자들입니다. 애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이 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중학생 이상이라면 절절히 이해하실 겁니다. 야, 너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재밌는 거 뭐 있니? 없어. 좋아하는 거 뭐 없어? 없는데요. 배우고 싶은 거 뭐 말해봐. 뭐 배우고 싶니? 없어요. 야, 그래도 뭐 하나 말해봐. 그러면 너 공무원이요. 초등학교 때 애가 몇 점 받아온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판이거든요. 엉망입니다. 무슨? 뭐지? 스토리텔링 수학? 웃기지도 않아. 스토리텔링 수학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그거 그냥 애들끼리 그냥 활동을, 액티비티를 하게 하고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그거 지금 무슨 놈이 시험을 봐요. 평가라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액티비티를 애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그냥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수행평가의 원래 의미가 그거죠. 애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걸로 딱 끝나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이걸 다 문자로 된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수학 문제가 3줄, 4줄짜리가 나오고 그럼 애가 그걸 읽으면 이해가 되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10년이 넘은 일인데 최근 들어서 스토리텔링 수학 등 때문에 최악이 됐는데요. 이거 절대로 쫄지 마세요.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옆집에 있는 누구 애는 막 열심히 잘 이해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러나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애를 우리가 영재라고 부르죠. 저희 집 셋째 1학년짜리 애도 이해를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교과서가 잘못된 거예요. 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육과정이 지금 개판입니다. 제가 지금 국회에서 그런 걸 좀 어떻게 열어나 시켜보려고 요즘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봄쯤에 그거 할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얘기 좀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애가 몇 점 받아오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애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부러운 거라는 걸 나중에 깨달으실 겁니다.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3 때 자기가 특성화고 무슨 마이스터고 하겠다는 애들. 제가 실제로 그런 아이의 엄마를 만나거나 전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효자된 줄 아세요? 제가 어머니 효녀를 주셨군요. 세 번째는 이제 사교육 얘기입니다. 사교육. 사실 초등학교 때 애들이 무슨 경험을 하냐면 일단 방학 때 미리 한번 배우죠. 이 수동적 반복이 뭐예요? 방학 때 미리 한번 배우고 학기 중에 학교에서 두 번째로 배우고 학기 중에 이제 한 번 더 배우죠. 저기 학원을 또 계속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철이 되면 학원에서 총복수 정리해주고 막 보강 수업도 잡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 같은 내용을 4번씩 배웁니다. 전 이걸 이제 그 관광식 공부라고 부르는데 되게 막 건강을 해요. 대장면 또 나왔네. 막 그러면서 건강을 합니다. 반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반복이 왜 나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복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능동적 반복이에요. 복습을 어떻게 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복습은 자기 공부한 걸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다 까먹었구나. 저걸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내가 자신이 없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습이라는 게 의외로 상당히 선별 행위를 내포한 거거든요. 이게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완전히 수동적 반복이잖아요. 공부에 있어서 뭔가 배우는 데 있어서 수동적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일부 어학. 예를 들어 저희 6살짜리 그 막내가 레드볼을 부릅니다. 맨날 틀어놓고 듣다가 그게 막 불러요. 되든 안 되든 막 부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에 영어 배우다가 가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100번 보고 막 대사를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오송에서 그 상담한 애가 제 선생님인데 지금 삼수를 앞두고 있는 애죠. 그러니까 여학생인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일본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반복이 일부 어학 쪽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원 별로 안 다닌 세대죠. 어릴 때는 학원이 거의 없었거나 심지어는 금지되어 있던 세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모르시냐? 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학 때 학원을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본인이 방학경험을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 저 내용이 앞으로 3번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지난 학기에도 그랬으니까. 지지난 학기에도 그랬으니까. 경험상 아는 거예요. 저거 앞으로 3번 반복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야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하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막 늘어질 거예요. 100% 늘어지겠죠. 이게 바로 집중력 저하 훈련이에요. 전국의 초딩들이 집중력 저하 훈련을 막 집중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깨달은 건데 작년에 저희 딸이 3학년일 때 내가 학교에서 오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 이상해 애들이 1교시 2교시만 끝나면 막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니? 그랬더니 아침 안 먹고 왔다는 거예요. 강남이면 그래도 전업주부 비율이 높은 동네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나와 계신 걸 보니 대체로 전업주부이실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래서 어머니들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아침에 애를 밥을 안 먹여보냅니까? 그랬더니 막 애가 안 먹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땐 애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애가 왜 안 먹는다고 그랬을까? 늦게 일어나니까 그렇죠. 늦게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서 지금 막 했는데 좀 이따 막 학교 가는데 막 다급해 죽겠는데 무슨 밥이 먹게요. 뭐 입맛도 없죠. 기본적으로. 지금 막 일어났는데. 얘가 왜 늦게 일어났을까? 늦게 잤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전 세계에 통계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 중에서 수면 시간이 제일 짧아요. 초중고가 다 그래요 지금. 초등학생 통계, 중학생 통계, 고등학생 통계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 집은 지금도 9시는 자기로 있습니다. 첫째, 넷째까지 아들 둘이 같은 방을 쓰고 딸 둘이 같은 방을 쓰는데 일제히 자기로 있어요. 늦어도 9시 반까지는 자기로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6시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5시 50분, 40분에 일어나요. 아침에 시간 많으니까 아침에 별별 거 다야. 뭐 숙제를 아침에 하기도 하고, 아니 시간 많으니까 뭐 책을 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좀 있으면 배고파지잖아요. 그럼 이제 밥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어렸을 때부터 잘 생각해보세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에요. 수면 부족이요. 아이들의 학교 폭력이나 우울증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만성적인 수면 부족, 거기다 아침 안 먹는 거 습관, 공부는 또 죄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집중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이 더 떨어집니다. 지금 속으로 아차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난 3가지 다 했네.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3종 세트로 다 한 분 계실 거예요.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이제 애들이 막 종합반에 다니든가 아니면 뭐 전문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 과목은 이 학원, 저 과목은 저 학원, 그 과목은 과외 이렇게 스스로 종합반에 차리는 분들인데 종합반이나 스스로 종합반이나 하여튼 뭐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시작한 날부터는 공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금지됩니다. 자, 학교에서 주요 과목 진도 다 나가죠? 학원에서 주요 과목 진도 다 나가죠? 얘가 무슨 놈의 계획이에요? 계획 세우는 거 금지예요. 물론 어쩌다 이럴 수 있어요. 어쩌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장기화 습관화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